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딸 하나를 둔 엄마이기도 하고 말이죠.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남편은 몇 년 전 병환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풍파라고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서 지금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쓰면서도 끝까지 제대로 써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털어놓는 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곱게 자라서 곱게 시집을 와 곱게 살았습니다. 뭐 그 시절 나름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남편의 집안도 그 지역의 유지였거든요. 물론 집안끼리 선을 봐서 한 결혼이었고 말입니다. 연애가 아닌 선을 봐서 한 결혼이긴 하지만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사는 내내 서로를 존중했고 또 좋아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에 늘 감사했어요. 특히 그렇게 느낀 부분은 바로 제가 딸아이 하나만 낳고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아들을 바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셨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성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자들이 야무지고 똑똑해서 남자아이보다 훨씬 낫다며 늘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딸아이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자라주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딸이 딱 그랬어요. 정말 열아들 안 부러운 딸아이였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딸아이였어요. 예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말 잘 듣고 공부까지 잘하는 정말 판타지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딸아이였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작은 실망이라도 끼쳐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모두들 그렇게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오정이 같은 딸만 있으면 세상 모든 부모가 편할 텐데. 진짜 전생에 무슨 복을 얼마나 쌓아야 저런 딸을 낳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딸이라고 많이 예뻐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조차 딸아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과 수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집안에 있는 아들들 다 합쳐도 우정이 너만 못하다, 못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들었고 말이죠. 사실 그간 내내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아들을 결국에는 낳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아이의 사이는 아주 좋았어요. 남편은 딸아이에게 정말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다정한 남편이었지만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작은 사업을 했었어요. 뭐 규모가 굉장히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식구 여유롭게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이긴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요. 저희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그도 그럴 게 재산이 얼마나 있던 그걸 사치를 하면서 막 쓰고 다니는 성격들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재산이 그렇게 있는데도 돈을 많이 안 쓰더라. 일부러 아낀다고 안 쓴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야. 그게 아끼는 거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웃으며 대답을 하곤 했어요. 필요한 곳에만 필요할 만큼 쓰는 게 어떻게 아끼는 거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다들 딱히 돈에 관한 생각이 없었어요. 식구들이 다 엄청 많이 벌고 싶다거나 그래서 큰 집에 살고 싶다거나 쇼핑을 즐겨하는 성격들도 아니었고 말이죠. 가끔 가족들끼리 좋은 식당에 가고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뭐 그 정도는 썼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딸아이 친구 중에는 딸아이 집이 이렇게까지 재산이 있는 집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고 다니는 것도 원체 소박하게 하고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이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딸아이가 사위를 처음 데리고 온 건 딸아이가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딸이라고 미워할 때는 언제고 소녀를 너무 예뻐하시는 시어머니가 매번 중례를 서겠다고 하셨지만 딸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지 조건 맞춰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매번 거절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딸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줬고 말입니다. 어디서 쭉정이 같은 놈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려고. 니들은 그렇게 천하태평인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저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애들도 잘만 사고치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배경이나 학벌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같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된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고 그게 더 귀해요. 저도 남편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여자친구를 때리고 아내를 죽이고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세상에서 딸아이를 잘 키우기 정말 힘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희 부부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만 괜찮으면 집안이 어떻든 직업이나 학교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라는 말 말이죠. 딸아이는 당시에 한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였고 말입니다. 사위는 그 회사의 일반 사무직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미리 소개를 받기 전에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있어요.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언제나 나를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 딸아이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이미 합격을 시켰던 것 같아요.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굉장히 신뢰했었거든요. 그런 딸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더 볼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로 온 사위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청혼을 하려고 자일피일 미루다 보니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나? 그래도 우정이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아셨을 텐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혹시 걱정하셨을까 해서요. 하하하하, 둘 사이는 둘이 더 잘 알아서 하는 거지. 부모가 걱정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사위는 매우 깍듯했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투나 태도에서 배려와 다정함이 기본적으로 묻어있는 사람이요. 사위가 딱 그랬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딸아이를 배려하는 모습이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바르고 생각이 참 깊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온 날 단번에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에 든다. 한 번 보고 바로? 원래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어. 사실 조건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긴 했습니다. 사위의 집안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라고 했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서야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것마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희 쪽이 여유로우니 한쪽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람이 좋은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위가 마음에 들었는지 종종 불러다가 바둑을 두곤 했거든요. 그거 알아? 오빠 바둑 못 두는데 아빠가 둘 줄 아냐고 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둘 줄 안다고 한 다음에 며칠 밤을 새웠대. 바둑 배운다고. 그런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참된 사람 같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저희의 착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본 사위는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저희로 하여금 이 결혼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모자란 아이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드릴 말씀이지요. 오정이는 몇 번 보는 동안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예의가 바르던지 저희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되었나 싶던데요. 저희 아들은 한참 모자랍니다. 무슨 말씀을? 저희도 규민이 보는 내내 이런 사위를 저희가 사위로 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복받은 거냐 했는데요. 상견례장 분위기도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뭐 하나 거슬리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로웠어요. 혼수나 예당 같은 것들도 둘이서 다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고 저희는 그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의견도 존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크게 하는 게 좋기는 했거든요. 워낙 집안 손님들이 많은 집안이기도 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관련 손님들도 많을 예정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분께 양해를 구하고 작게 하기로 했어요. 둘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둘이서 소소하게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말이죠. 사실 신혼집 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사위가 거절하더군요. 저는 사실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이렇게 부자이신 것도 몰랐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덕을 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힘으로 살림을 하나 둘 늘려가는 것도 신혼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벌써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아이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위가 더더욱 든든하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신뢰하게 되었고 말이죠. 저희가 어느 정도로 사위를 신뢰했냐면 한 번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회사를 나중에 규민이한테 물려줄까? 규민이한테요? 어차피 우리 우정이는 공부 말고는 다른 곳에 관심도 없는 아이고 그리고 규민이 똑똑하니 잘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놀라기는 했지만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딸아이는 남편의 말처럼 공부 말고는 관심이 없는 아이라 나중에 학교로 다시 돌아갈 아이였고 애써 키운 회사를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위를 잘 교육해서 물려주는 게 제일 좋은 생각 같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사위를 불러다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위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말입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생판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아버님 사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의 주요직을 차지하는 건 회사 직원들이 보기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그럴 능력이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바르고 좋은 것도 고민거리가 되기는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배부른 소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처럼 보였겠지만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더더욱 사위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정말 걱정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딸아이, 그리고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남편의 사업, 그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당시에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꽤 오랫동안 들리지 않는 딸아이의 임신 소식 정도였을까요? 사실 그것도 저는 원래라면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딸아이와 사위 둘 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딸아이를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했었는데 딸아이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안 들어서는 걸까?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딸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엄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긴 했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아이도 편안하게 들어서는 거야. 그래도 너무 안 들어서니까 불안해. 당시에 저희 집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였어요. 그때는 저도 딸아이도 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 아니었던 일이었고 또 그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곧 딸아이도 저도 그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건 딸아이가 임신해서 벗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엄청난 문제가 터져서 그 일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컨디션이 영 안 좋네. 남편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말이죠. 나중에 손주나 손녀를 보면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게 꿈이라며 건강은 있을 때 챙겨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병은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도 별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고 남편도 늘 건강 하나에는 자신 있다고 했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는 상태였거든요. 췌장암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진행이 6개월 이상 된 것 같다고, 지금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당장은 수술이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정말 누군가 제 머리를 굉장히 세게 한 대 치고 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이런 큰 병에 걸린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당연히 저희 집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60대 초반이면 정말 한창인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그런 병이라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우겨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어떻게? 딸아이와 저는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를 옆에서 든든히 지켜준 건 다름 아닌 사위였어요. 당시에 사위가 없었으면 아마 그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없긴 했을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로 어떻게 헤어졌든 간에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기는 해요. 사위는 남편이 회사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과 병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본인이 알아서 했어요. 저와 딸아이는 남편 간호에만 신경을 쓰고 남편은 병을 이겨내는 거에만 집중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습니다. 자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네.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장인 어른은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사위의 그 말에 남편이 눈물이 고인 얼굴로 사위의 손을 꼭 잡았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사위는 남편의 회사를 정리한 모든 돈을 그대로 남편의 통장에 넣었고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잡음 하나 없이 매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며 저도 남편도 더더욱 사위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이 말이죠. 나 가고 나면 이 두 여자를 누가 지켜주나 이런 걱정이 참 많았는데 자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안심이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장인어른이 얼른 나으셔서 다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야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장인어른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남편에게 기적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자 딸아이의 아버지인 그 사람은 병을 선고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떴어요. 뭘 그렇게까지 급하게 갔나 싶을 만큼 급하게 말이죠. 그래서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새가 없었습니다.
아프다가 세상을 뜬 거니까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 다들 생각했지만 그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별을 준비하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딸아이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은 둘 다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모든 것을 함께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믿기지도 않았고 말이죠.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다가, 어느 날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다가, 어느 날은 빨래를 걷다가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집의 모든 공간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거실에도 베란다에도 안방에도 말이죠. 엄마, 안 되겠어. 당분간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있자.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딸아이는 그런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건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도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본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엄마마저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와 지금은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니들 사는 집에 내가 왜 들어가? 싫어. 안 돼. 나는 엄마 혼자 못 둬. 사실 사위의 눈치가 안 보인 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사위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걸 반가워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사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거 마음이 너무 쓰여서 안 되겠어요. 저희랑 함께 사세요. 네? 싫다는 저를 딸아이와 사위는 몇 번이고 설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위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자신들이랑 살 건데 비워두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물론 사위의 말이 일리가 있긴 했지만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차마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급하다거나 없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집은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있을 때보다 낫기는 했어요. 우울할만 하면 딸아이가 말을 걸었고 남편이 생각날만 하면 사위가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남편의 생각을 할 시간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 어떤 슬픔이나 상처도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힘듦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훨씬 괜찮아지니까요. 물론 흉은 남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어느 정도 그 전보다 괜찮아진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딸아이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가도 될 것 같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딸아이와 사위는 반대했어요. 자신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마음은 정말 고맙긴 했지만 저는 그 집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을 걸로 생각했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샀어요. 나중에 거기서 조용히 전원생활을 할 생각으로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몰랐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집을 사고 남편의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사이 사위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투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말투여서 제가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는 말로 입을 뗀 사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일부러 그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사위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투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요약하자면 그랬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되는가? 사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또 실패도 있었거든요. 한 번에 성공해서 한 번에 자리 잡으면 좋게 하겠지만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옆에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왔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부터 먼저 되더군요. 한 30억 정도? 큰 금액이긴 했습니다. 선뜻 내어주기엔 쉽지 않은 액수긴 했어요. 게다가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사위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너무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제 딸아이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도 있어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네. 하지만 사업이 쉬운 일도 아니고 게다가 나는 바로 옆에서 자네 장인이 얼마나 힘들게 자리를 잡았는지를 봐서 솔직히 반갑지는 않아. 말리고 싶고. 그런 제 말에 사위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이해하고 또 그래서 장모님께 이야기 꺼내기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위에게 마음의 빚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했잖아요. 남편이 아플 때도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바라보는 사위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딸아이도 반대했습니다. 그 큰돈을 사업에 다 투자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과 왜 사서 힘든 길을 가냐는 불만이었어요. 뭐 제가 하던 걱정과 불만과 비슷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딸아이도 사위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 내가 들어도 괜찮은 사업 같아. 뭔 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 돈을 관리해 주는 거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는 다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똑똑한 아이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3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맡겼어요. 차용증 하나 쓰지 않고 말입니다. 당연하죠. 정말 믿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도 없고 말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위가 굉장히 바빠져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것, 그것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집은 자주 들리려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아유, 자네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 맞지? 네,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떡하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위는 허허하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딸아이의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딸아이가 덜 외로운 것 아니냐 하는 말에 제가 그래도 남편이랑은 다르니 집에는 자주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위 말에 따르면 개발하는 기간이 지나고 곧이어 런칭인지 뭔지 앱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쯤 딸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도 좀 알자고 하는데 그 앱을 안 알려준다니까?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가? 그래도 너무 안 알려주니까. 지금은 너무 보채지 말고 일단 지켜만 보자. 우리 다 이 서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허튼 짓 할 사람이냐 어디? 그건 그렇지. 사위는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에게 잘해서 믿음을 얻어내는 것, 꽤 긴 시간 동안 그것에 굉장한 공을 들인 것이니까 말이죠.
사위의 그 뭔지 모를 사업은 순탄한 듯 보였어요. 여전히 집에는 자주 들어오지 못했지만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들과 그리고 선물, 또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거 재벌 되는 거 순식간이겠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그걸 의심스럽다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슨 앱이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큰 돈을 벌어? 딸아이가 그렇게 물으면 사위는 말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오픈빨이야, 오픈빨. 조금 시간 지나고 자리 완전히 잡으면 당신한테도 내가 세세하게 다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아이는 점점 의문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때 사위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저는 사위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였습니다. 아, 거참,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캐물어? 나 의심해? 딸아이도 그런 사위의 모습을 처음 봤는지 너무 놀라서 눈이 커졌더군요. 그리고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냐니? 그냥 당신이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안 해준다고 했어? 때가 되면 다 설명해 준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꼭 죄 지은 사람 같잖아. 여태 힘들게 일하다가 당신이랑 장모님 생각나서 선물 사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굴어야겠어? 딸아이는 사위의 그 말에 뭔가 대꾸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둘 다 그만해. 오랜만에 보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어떡해? 엄마, 그게 아니고 일단 짚고 넘어갈 건. 그만. 딸아이는 아직 답답한 듯 더 따져 묻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당시에는 사위를 하나도 의심하고 있지 않았고 그냥 싸움이 이런 식으로 커져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딸은 의심을 하는 게 당연했고 그 문제를 그때 해결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가 남아요. 장모님,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그래, 자네도 일하느라 피곤한 거 너무 잘 알겠고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 사온 것도 정말 고마운데 집에도 자주 와서 대화도 자주 나누고 그러게.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니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닌가. 제 그 말에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위는 바로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 바빠졌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안 오기 시작했거든요. 또 전화를 안 받네. 딸아이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놀라 바라봤습니다. 연락 안 된 게 지금 일주일째야.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나랑 그만 살자는 거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문자에 답장 한 번 할 시간이 없어? 일주일 동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사무실로 찾아가 봐야겠어. 딸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사위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말리려고 했지만 딸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처음 보기도 했고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된 거면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냥 뒀어요. 따라갈까 하다가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그때 따라갔어야 했던 건데 말이죠. 시간이 한참 흘러도 딸아이가 오지 않아 전화를 몇 번이나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슬슬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에 집을 나서보려 할 때쯤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지만 딸아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 개자식이. 딸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정말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에 애써 힘을 주고 딸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아마 딸아이는 느꼈을 겁니다.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는 엄마의 손이 몹시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참을 울던 딸이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물을 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이란 정말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는데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사람들 사무실 이전했다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디로 갔는지 물었어. 그랬더니 알려주더라. 서희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 강남의 큰 사무실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그 건물의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합니다. 이 사무실을 쓰던 청년들이 대박이 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물어 찾아간 곳엔 사위의 새 사무실이 있었고 딸아이는 뭐든 다 따져 물을 생각으로 그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보고 만 거죠. 바로 사위와 어느 여자의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불륜 행각을 하고 있던 사위와 딸아이는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신과 그런 행각을 하던 여자에게 딸아이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인사해. 내 와이프야. 라고 말이죠. 정말이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혈압이 차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 서 있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긴 있어. 이랬으면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게 여기를 왜 찾아와.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이혼할 수 있었는데 시끄러워졌잖아. 나는 말이죠. 그 뻔뻔하고 인간 같지 않은 모습에 딸아이는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그냥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왔고 말이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울다 지쳐 잠든 딸아이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위가 들어왔어요. 사위는 굉장히 싸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짐 챙기러 왔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 집에 안 삽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예요. 제가 팔았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하기 전에 사위는 빠르게 짐을 싸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위를 제가 덥석 잡았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이 집을 팔다니. 그리고 빌려간 내 돈은. 그 말에 사위는 피식하고 웃더군요. 제가 언제 장모님 돈을 빌렸어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에 널브러졌어요. 그 소리에 딸아이가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지만 사위는 그런 딸아이에게 힐끔 눈길 한번 주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위의 말대로 정말 그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큰 금액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도 소송을 걸면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딸아이는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을 한 상태였고 외곽에 사뒀던 집은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말입니다. 사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모녀를 길바닥에 내쫓은 겁니다. 저와 딸아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겨우겨우 작은 원룸 같은 집을 임시로 구했어요.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20분의 1, 아니 30분의 1인 아주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원룸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소송을 걸어도 돈을 줄 수 없다는 둥, 내가 불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둥. 정말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머리 씌어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한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만 소송은 시간이랑 돈의 싸움이야. 내가 돈이 훨씬 많은데 니들이 나를 무슨 수로 이겨?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정도가 있지.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서 그 큰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 건데. 그러니까 그 빌려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나는 분명히 그냥 준다고 한 걸로 들었다니까 그러네. 이거 정말 미친놈 아니야? 네가 아무리 난리 쳐봐야 나는 그 돈 안 돌려줘. 그리고 이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좀 그만 세워. 그러면서 당장 취하라 하면 1억 정도는 줄 수 있다며 비웃더군요. 제가 빌려준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는 줄 수 있다며 웃는 사위를 보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건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했어요. 눈물이 나왔고 이가 갈렸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날 저녁,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이 되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보,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저 새끼한테 제발 1,000불 좀 내려줘. 우리 억울함을 제발 좀 풀어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딱 그 다음날이었어요. 딸아이가 헐레벌떡 신문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어? 당시에는 정말 뭐만 보고 들어도 놀라는 상태였거든요. 하도 엄청난 일을 많이 당하던 시기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딸이 굉장히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고 들어오니 굉장히 놀랄 수밖에요. 엄마, 이것 봐.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신문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면에는 다름 아닌 사위가 있었거든요. 얼굴을 가려놔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나 딸아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위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신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한국인 이모 씨를 포함한 3명 구속이라고 말이죠. 너무 놀랐어요. 물론 사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딸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걸 피하는 것과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긴 듯 엄청난 소비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며 대체 뭘 하길래 저러는 걸까 생각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자마자 바람이 나고 저희 모녀를 이렇게 버리는 걸 보면서 그가 하는 일도 올바르고 깨끗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질이 나쁜 일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라뇨? 기가 막혔습니다. 놀라 겨를도 없이 저와 딸아이도 참고인 조사를 해야 했어요. 진짜 몰랐는지 가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위가 저희를 그렇게 길바닥에 내쫓고 불륜 행위를 했던 정황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정말 몰랐다는 저희의 말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압수한 사위의 휴대폰에서 딸아이를 두고 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증거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화 내용에 따르면 딸아이와 저는 정말로 몰랐던 걸 알 수도 있었고 말이죠. 조사 과정에서 사위와 마주치게 됐던 적이 있어요. 여보,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대표는 제가 아니거든요. 밖에서 탄원서를 써주시면 재판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제발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요. 그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과 말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이제 본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들어줄 걸로 생각할 만큼 저와 딸아이를 호구로 본 건지 아니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해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뭐가 되었든 둘 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지도 않았고요. 사위는 엄청난 금액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불법 도박 사이트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이 상당해서 더더욱 처벌이 셀 거라고들 하더군요. 사위는 일부러 어린애들이 접근하기 쉽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에서만 홍보를 하고 소문을 냈다는 정황도 다 밝혀졌고 말이죠.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현재는 딸아이와의 서류 정리는 완벽하게 끝난 상태이고 사위의 마지막 재판이 남은 상태입니다. 추징금으로 전 재산을 압류당하다시피 해서 변호사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하지 못했고 또 명목상이든 아니면 정말 대표든 간에 대표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건 사위였어요. 그래서 함께 창업했던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죄를 사위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서 난리라는 이야기를 건네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든 아니든 그건 다 사위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내가 여태 알았던 사람은 대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류가 다 정리가 되던 날 딸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리가 된 건 된 거였고 지금껏 사위와 함께해온 세월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게 느껴진 듯 말입니다. 그런 딸아이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어요. 딸아이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그 자식한테 돈을 다 준 건 아니야.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걸 왜 나를 줘? 회사 잠깐 쉬고 이걸로 여행이나 다녀와. 제 그 말에 딸아이는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그 통장을 다시 저에게 밀었습니다. 싫어. 내가 왜. 안 그래도 나 지금 나 때문에 그런 자식한테 상처받고 돈까지 뜯기게 된 거 미안해서 딱 죽고 싶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보고 겪었잖아. 그런 자식한테는 그 누구라도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너 어차피 지금 회사 금방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려고 했잖아. 그 사이에 마음도 정리할 겸 여행이나 다녀와. 딸아이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제가 완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세게 다녀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더니 딸아이는 결국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딸아이가 긴 여행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은 스페인일 거예요. 어제 스페인으로 이동한다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그 전보다 밝아져 있어서 마음이 어찌나 놓였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완전히 무너진 마음은 다시 살아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에 얻어놨다던 그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가 서울이야? 할 만큼 조용하고 높은 건물도 없는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이웃 간의 정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지나가면 제 안부를 묻는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무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어디를 함께 가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세상에 대한 불신을 다시 조금씩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시간이 약이니 차차 나아지겠죠. 요즘은 딴 생각하기 싫어서 집 옆에 노는 땅에 작게 농사도 짓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팔고 이럴 정도의 규모는 절대 아니고 저 혼자 재미로 하고 혼자 먹을 수 있을 그리고 주변에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 말입니다. 아,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위랑 바람이 났던 그 상간녀는 사위에게 정식 판결이 나기 전에 사위의 물건이나 재산 중에 돈이 될 만한 건 모두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사위가 경찰을 통해 그 사실을 듣게 되고 나서 욕을 엄청나게 해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또한 자신의 업보겠죠. 사위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도 추징금을 내고 나면 아마 저희에게 돌아올 금액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돈도 있어야 받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론 많이 아까워요.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지만 그러기 힘들다고들 하니 최대한 노력해볼 만큼 해보고 그렇게까지 집착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또다시 그 돈을 받겠다는 이유로 그 개자식과 얽히고 싶지도 않고 그냥 큰돈 주고 인생 공부했다고 여기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아이가 긴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번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올까 싶어요. 요즘은 그 생각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일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매일같이 남편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잠이 들어요. 이 모든 게 밝혀진 게 꼭 남편이 정말로 제 말을 들어준 것만 같아서 말이죠. 이제 정말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멕시코 요리 전문점을 했던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에만 5개의 점포를 가진 사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댁 집안을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여행도 모시고 다녔지만 결국 제 죽음을 바라는 형님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어릴 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아버지 덕분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멕시코, 스페인,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15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 음식들을 먹어보고 따라 만들어보고 그 나라 친구들까지 사귀게 되었습니다. 특히 15살부터 20살까진 멕시코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 꿈이 요리사였기 때문에 멕시코 요리를 현지에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멕시코에서 유명한 파이타 집을 하는 친구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배웠습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요리인 타코, 파이타, 브리또, 퀘사디아를 현지에서 배우다 보니 요리 실력이 쑥쑥 늘었습니다. 요리가 손에 익을 때쯤 엄마가 아프셔서 가족이 다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멕시코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도 자주 요리해서 먹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해외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태국 음식을 시작으로 베트남 음식점 등 다양한 나라의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멕시코 전문 식당을 오픈한 게 벌써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보, 당신 음식 솜씨는 집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우리 집에 친구들이 자꾸 오고 싶다고 하는 것 보면 내 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도 자기 음식이 맛있나 봐. 내가 대학가에 조그마한 가게 알아봐 줄게.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사실 제가 계속적인 유산으로 우울함에 빠져 있자 신랑이 추천한 게 바로 식당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요리사였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학원 선생을 했고 신랑이랑 눈이 맞아 결혼하고 나서는 임신을 꿈꿨는데 저에게는 아기를 가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저는 영어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가르치는 남편을 보고 제가 먼저 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5살의 나이 차이로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남편에게 저를 어필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 유일하게 본인만 공부를 잘해서 어릴 때 형들이 어학연수 비용을 대신 내줘서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외롭게 자랐기에 식구가 많은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어린 저에게 호감을 표하시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하셨어요. 저는 신혼 때도 형님들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일을 거들면서 가족으로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형님에 비해 12살이나 어리고 아직은 모르는 게 더 많은 시집 생활이라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니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인데 본인들은 아이를 키워서 바쁘다고 가게를 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음식을 저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해야 하지 생각했지만 그때 저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도 관둔 상황이었기에 장을 보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본인들은 시부모님이 오시기 1시간 전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케이크 하나 사들고 오면서 음식 종류를 보고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도련님 오실 때 회 한 접시 사오면 되겠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많이 드세요. 도련님이 회를 사와서 상이 푸짐하네요.
음식은 전부 제가 했는데 큰형님은 자기가 도와서 다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둘째 형님 또한 우리 형님이 음식 장사를 해서 음식 솜씨가 좋아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동서도 많이 먹어? 하는 겁니다. 기본 나물부터 미역국까지 제가 끓였는데 모든 공이 형님에게 넘어가자 억울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준비하는데 멕시코식의 타코와 샐러드를 준비해서 내놨습니다. 다들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며 남은 음식 포장해달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음식으로 인정받으니 그때부터 요리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삼겹살집, 치킨집을 하셨던 큰 아주버님은 저에게 음식 장사 해볼 생각이 없냐며 다시 물어보셨어요. 저는 멕시코에서 요리를 배웠고 전문적으로 하려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격증을 따고 학원 선생으로 갑작스럽게 취직하면서 요리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거 우리 카페에서 팔고 싶은데 이 음식들은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와이프에게 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퀘사디아라고 했나? 이건 정말 커피랑 잘 어울리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형님께 소스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배우시고는 정작 가게에서는 팔지 않으셨더라고요. 형님은 생각보다 귀차니즘 스타일이셨고 1억 천금을 바라는 전형적인 로또만 되면 내가 이 나라를 뜬다 주의셨습니다. 그때 아마 제 레시피를 가지고 장사를 하셨으면 카페가 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큰형님네는 마지막으로 도전해본 카페 또한 3년을 못 채운 채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큰아주버님은 저희 가게를 처음 할 때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큰 곳에서 시작하지 마라. 음식을 정말 사 먹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해라. 월세 아끼려다 손님을 놓친다 하면서 가게 물색을 도와주신 분이세요. 이러저런 일로 일을 시작했을 때 형님 또한 전단지를 돌려주시고 3개월 만에 웨이팅하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저 또한 장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손님 대하는 방법 등 형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삼겹살 가게도 치킨집도 해보신 형님은 저보다 손님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큰형님네 덕분에 1호점 성공을 이뤘습니다. 형님은 저희가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하고자 했을 때 멕시코에 사는 친구에게 다시 레시피를 물어봤습니다. 멕시코에 살면서 요리사의 꿈을 꾸게 했던 친구는 멕시코에서 유명한 주방장이 되어 있었고, 저희 부부는 요리를 다시 배우기 위해 2주간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5년 동안 살아서인지 저는 금방 멕시코 요리를 마스터했고, 친구도 인정하는 멕시코 요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한국식 퓨전으로 만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죠. 남편이랑 저는 처음에는 테이블 5개가 겨우 들어가는 조그마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생소한 멕시코 요리이다 보니 하루 종일 5그릇 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자 저희에게 일을 배워서 포차를 하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덕분에 한강 포차에서도 유명해져서 프랜차이즈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랑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첫째 형님네 부부가 이번에도 실패해서 정말 힘들다고 우리 2호점 가게를 형님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계속 유산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고마운 점이 많았거든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 아이가 없어도 너희 부부가 이렇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만 다 괜찮아. 나는 벌써 손녀 손자 다 있어서 나한테 전혀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해도 된다. 너 몸만 신경 써. 괜히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라고 말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유산의 아픔도 빨리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님들은 아들, 딸 전부 있어서 집안으로 있는데 문제가 없기도 했고요. 형님들은 요즘은 아이 없이 둘이서 연애하듯이 사는 것도 부럽더라. 아이가 있어봐 정말 돈이 끊임없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 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결혼도 안 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 거야 하며 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던 형님들 덕분에 시댁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시댁 식구들에게 되돌려드려야지 생각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항상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해서 형님들께 드렸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시면 그 병원도 우리 부부가 모시러 가고, 병원비도 저희 부부가 다 부담했습니다. 한 번도 병원비를 나눠서 부담하자거나 혼자 모시고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늘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 하셨지만 큰형님네도 작은형님네도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시댁의 대소사를 혼자 다 하는 느낌이었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뭉칠 수 있는 순간들이 좋았기에 참았습니다. 가끔씩 형님 부부는 종종 질투 아닌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막내 며느리만 예뻐하는 것 같아요. 아들 셋 중 막내 도련님만 늘 챙겨주시고. 그러자 작은 형님네도 도련님만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나왔다며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형들도 내심 막내 동생 공부를 자기들이 시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도움을 준 건 해외 어학연수 갈 때 쓸 400만 원 주신 게 전부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신랑의 형들이고 우리는 가족이니깐 이란 생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너무 호구같이 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아이가 없는 대신 시댁 식구들에게 더 정을 붙이고 더 잘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첫째 형님네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신 후 퇴직금으로 삼겹살집을 하셨다가 1년 만에 그만두시고 다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셨다가 여러 경쟁사에 밀려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저가형 카페마저 망할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신랑에게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동생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신용불량자까지 되어서 더 이상 대출도 힘들고 가게를 차릴 수가 없어. 형, 일 열심히 배울 테니 일 좀 시켜줘. 우리 아들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집에서 놀 순 없잖아. 그렇게 형님 부부는 저희 가게 사장급 매니저로 취직을 하셨어요. 계속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형님 부부는 가게를 새로 오픈할 수가 없어서 저희 이름으로 된 2호점을 맡겼는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신이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학원과 병행하던 신랑도 이젠 저랑 같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착실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신랑 덕분에 프랜차이즈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특허 신청을 내고 소상공인 지원공단에 찾아가서 모든 일을 도맡아준 신랑 덕분에 저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자 형님들은 하나씩 본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라시더라고요. 하루는 형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점 매출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 월급 좀 더 올려줘. 아르바이트생 한 명으로 하기에 너무 힘들어. 동서가 우리 사정 알잖아. 나도 애 키우면서 계속 가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고 동서가 좀 이해해줘. 형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안 하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두 분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녁 마감할 때 잠시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동서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래. 아들 챙기고 하면 저녁엔 나도 우리 집 살림해야지. 내가 동서처럼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마감은 못하지 힘들어서. 형님네 가게는 한 달에 순 매출이 6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아르바이트생 비용을 빼고 나면 500만 원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이서 교대로 일하시니 500만 원을 맞춰드렸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안 하고 두 분이서 하신다면 더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한다는 두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댁 집안 문제는 첫째 형님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형님네는 아주버님이 비트코인으로 집을 담보로 많은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셨어요. 형님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집 또 전세 올려달라는데 동서 우리 좀 도와줘. 동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동네에 투자하려고 산 집 있잖아. 그거 우리에게 월세로 해주면 안 될까? 1억에 50만 원 정도로 해주라.
진심으로 부탁 좀 할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게 전부야. 한 번만 우리 사정 좀 봐주라. 애들 아빠 월급이 350만 원 좀 넘는데 벌써 대출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이야. 거기에 전세금을 3천만 원이나 올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우리가 어서 돈 모아서 2년 안에 나갈게. 집도 정말 깨끗하게 사용할게. 형님,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월세는 꼭 입금해 주셔야 해요. 그럼 동서, 내가 미안해서라도 월세만큼은 꼭 낼게. 사실 저는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장사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전세로 돌리는 집이었기에 5억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지만 월세 50만 원을 받고 빌려드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한테 빌려줘서 집을 엉망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적어도 형님에게 전세를 주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조차도 저의 큰 착각이었네요. 처음에는 매달 고마워하면서 월세를 입금해 주시더니 어느 순간 입금 금액을 30만 원으로 줄여서 내시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이번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네. 30만 원만 보낼게. 아, 저희도 대출 이자 올라서 돈이 필요한데, 네, 다음 달엔 꼭 5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어우, 동서, 내가 제일 잘 사는데 우리 사정 좀 봐줘. 동서한테 20만 원은 적은 돈이잖아.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너무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도 기분 상하실까 봐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명의는 우리 집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두 형님께 가게 2호점을 그리고 저희 집을 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해줘서일까요? 형님 부부는 정말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3일 내내 자리를 지켜주셨고, 저 쓰러질까봐 걱정해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친동생처럼 아끼면서 외롭지 않게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저는 바보처럼 좋은 게 있으면 형님들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동서, 이번에 우리 입학식에 가야 하는데 내가 명품백이 하나 없잖아? 동서, 저번에 생일에 도련님이 명품백 사줬지. 그거 나 하루만 빌려주면 안 돼? 하면서 빌려가시고는 자기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가방 하나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셔서 가방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도 없는 저희 집에서 커피 머신을 빌려간다고 들고 가시더니 돌려주시질 않는 겁니다. 동서는 집에 잘 없잖아. 가게 갔다가 오면 저녁인데 그때 카페인 마시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커피 머신 내가 조금만 사용하고 줄게. 나는 집에 있으니 커피가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 우리가 동서네 집에 사는데 커피값이라도 아껴야 월세라도 내지. 이해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그때는 귀신에 씌인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명품 가방도 커피 머신도 다 드렸네요. 하지만 간간히 형님들은 제 안부를 살뜰히 챙기며 반찬을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보약에 비타민에 영양제까지 사주시면서 우리 집안은 동서가 다 살린 거야. 동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라며 저를 동생처럼 여긴다고 늘 말했습니다. 두 형님은 만날 때마다 제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저희 가게를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형님들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게가 안정세를 접어들자 저는 형님들께 통 큰 선물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셔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차 키요. 두 분 다 10년 넘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거 알아요. 저 유산했을 때도 챙겨주시고 지금도 반찬에 보양식에 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형님들께 잘할게요. 사실 두 형님들은 10년 전 아반떼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나온 신형 아반떼를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막내야, 너 저 덕분에 우리도 신형차 타보네. 고맙다. 덕분에 배달도 더 열심히 다닐게. 정말 네가 결혼 잘해서 우리 집에 로또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왔구나.
두 아주버님은 아주 신나하셨어요. 형님들도 제 두 손을 잡으시고는 동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전화해. 내가 친동생처럼 동서 생각하는 거 알지? 동서 덕분에 정말 요즘 살맛이 나는 것 같아. 조카 또한 제 손을 잡으면서 숙모 고마워요. 계속 돈 잘 벌어서 숙모가 재벌이 되어서 백종원 아저씨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진난만한 조카의 말에 저희 가족들은 다 웃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부 저의 착각 속 가족의 모습이었죠. 현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맞이하여 떠나는 가족여행에서 그들의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동서 덕분에 우리가 이런 비싼 호텔방에서 자보네요. 속초 바다도 보이고 침대도 너무 편하고 어머니 생신 덕분에 우리도 오래간만에 바닷바람 마시니 좋네요. 그러게요, 형님. 속초 앞바다도 일이 좋은데 다음엔 우리 가족 다 같이 태국이라도 가요.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모시고 가면 좋잖아요. 동서 시간 날 때 말만 해. 내가 잘 알아볼게. 우리 다 같이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해외여행도 같이 가자. 막내 아가 호텔 예약하고 식당 예약한다고 고생했다. 아우, 내가 말년에 며느리 잘 봐서 이런 호사를 누리네. 설악산 케이블카도 20년 전에 타보고 처음 타보는데 고맙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바다도 오랜만에 보니 참 좋구나. 누구보다 저를 예쁘다 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가 작년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설악산을 보시고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올라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생신 선물로 온 가족 강원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형제 중 저희 부부가 가장 잘 살기도 하고 아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기에 저희 부부가 부담하는 걸 다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 또한 그때는 시댁 식구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봉투로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걸 이제야 안 거겠죠. 사건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을 아실까요? 몸 안의 모든 온기가 심장에서부터 머리로 그리고 손끝, 발끝으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기분. 6월의 한낮인데도 추워서 몸이 떨리는 기분. 딱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화장실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제 마음도 몸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형님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시고 화장지가 없을까봐 3분 정도 뒤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전 아직도 그날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아, 형님. 아까 그년 바위에서 밀어버렸으면 프랜차이즈도 다 우리 건데 저희가 대주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자기 덕분에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식으로 꼴값 떠는데 참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가 막내면 막내답게 행동해야지.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고 아까 바위에서 확 떨어져 버리지. 아, 그럼 그 재산 다 우리 차지인데 아쉽다 정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년 안 잡아가고. 그러게요. 아, 정말 그대로 추락 쌓으면 저희 지금 동서네 집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명의로 돌릴 수 있고 아니 지투 세 차나 되면서 형한테 할 수 줄 수도 있는 거지. 전 월세로 주고 참. 아, 정말 치사하지 않아요? 매달 월말만 되면 이유 없이 눈치 보게 되고 아. 나도 그래, 동서. 아니, 우리가 50 넘어서 나보다 띠동갑이나 어린 동서 비위나 맞춰야 하고 고작 500만 원 주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본인도 장사 잘 되면 좋은 거지. 괜히 아르바이트생 쓴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거기에 오픈 좀 늦게 했다고 전화 오고 아우, 정말 사람 힘들게 한다니까. 그러게 역시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우리 두 형들이 공부를 안 해서 상대적으로 도련님이 좋은 대학 가서 학원에서 둘이 만났고 도련님이 식당 하자 그래서 잘 된 거니 결국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는 거지. 아, 어디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내 말이 확 밀어버릴 걸. 아쉽네, 아쉬워. 두 형님의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듣고 나니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저 때문에 큰형님은 장사를 시작하셔서 처음으로 망하지 않고 매달 500씩 벌고 계시고, 작은 형님은 돈이 없어서 전세살이 하다가 제가 부동산 투자 겸 가지고 있는 아파트 반의 반값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죽으면 다 자기들에게 재산이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저희 새파라진 얼굴을 보더니 두 형님들은 깜짝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승사자를 본 듯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짓는데 기가 찼습니다. 아니, 동서, 화장실 안 가겠다더니 갑자기 급했어. 어서 갔다 와, 우린 나가 있을게. 저는 자리를 급하게 피하려는 형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형님,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저를 밀어서 추락사 시킬 생각하셨어요? 저희 가게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식이 없으니 이 모든 재산이 형님들에게 갈 줄 알았나 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제가 선의를 베풀었네요. 동서, 잘못 들은 거야. 우리가 말 실수한 거야, 실수. 어서 나가자.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신다. 농담이라면서 억지로 웃어가면서 형님들은 진심이 아니라면서 팔짱을 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저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그래, 동서. 우리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헛소리 한 거야. 많이 피곤해 보이네. 도련님, 어서 동서 데리고 들어가요. 우리가 말실수를 해서 동서가 기분이 많이 상했나 봐요. 일한다고 피곤한 동서 도련님이 잘 챙겨줘요. 집에 가서 링글이라도 한번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우는 절 보고 신랑은 무슨 일이냐며 재촉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두 형님께서는 계속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잠시 허튼 소리를 했네. 내가 자기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아니, 동서가 아파트 월세 때문에 하도 속상하다고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장단 맞춘다고 조금 세게 이야기한 거지. 내 진심은 그게 아닌 게 알지? 나는 형님이 동서 욕하니까 형님 비위 맞춰준다고 그런 얘기한 거야. 내가 얼마나 동서에게 고마워하는데 동서 덕분에 대출금 걱정 없이 사는데 내가 설마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겠어? 괜히 오해하지 말고 도련님께도 말하지 말아줘. 괜히 형제들 간에 불화일으키면 서로 좋을 게 없잖아. 동서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미안해, 잊어버려. 하면서 서로 견제하듯이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둘이서 쿵쿵 짝짝 같이 저에 대해 욕할 땐 언제이고 서로를 핑계 삼아서 저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걸 보니 웃겼습니다. 울다 웃다를 반복하다 보니 신랑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무슨 일이야. 자기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 형수님들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병원 가려고 나왔는데 이건 당신 아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성한 것 같아. 왜 그러는데? 나에게 말해봐. 나는 언제나 자기 편이잖아. 자꾸 형수님들이 자기 괜찮냐고 문자 오는데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여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까 화장실에서 형님 두 분이서 내가 설악산 바위에서 추락사하길 바라시더라. 내가 죽으면 우리 가게 프랜차이즈 집은 다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빌려드린 집 자기네 명의가 된다고 내가 죽기를 바라시더라. 신랑은 믿을 수 없다며 잘못 들은 게 아니냐고 했다가 화산한 이후 형님들의 표정과 제 표정에서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신랑도 허탈한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요. 이래서 가족들 간에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거고 사업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닌가 봅니다. 저희도 설마 형님네 부부가 뒤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첫째 형님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업도 못하고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하셔서 일용직도 못하는 분에게 일 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해주고 월급으로 그 돈까지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거기에 저랑 신랑 사망보험료까지 얘기하는 것 보고는 인간이 아닌 짐승이랑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비참했습니다. 그저 저는 가족이 소중했을 뿐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보험을 가입할 때도 형님의 친구라는 분께서 부부 두 분만 계시지만
사망보험은 든든하게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하면서 사망보험을 가입하라 해서 가입했고 수익자를 형으로 지정해 놓은 게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형이 도와주겠지라고 믿었기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바랐던 걸까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전화해서 보험부터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 또한 수익자를 다시 정했습니다. 한 연예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형님 두 분이 집 앞 카페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먼저 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먼저 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 형님, 제가 못 살아요. 형님이랑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버릇이 되어서 동서가 들어올 줄 모르고. 아,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아우, 정말 무릎이라도 굴 꿇고 나 빌어야 되는 건지.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나도 그래. 아유, 정말 오늘 또 얼마나 비위를 맞춰야 할지 시집살이를 내가 동서한테 당하는 것 같다니까. 아유, 어서 빨리 한번 울면서 잘 꼬셔보자. 지금 우리는 동서에게 잘 보여야 할 때잖아. 동서도 나도 지금은 돈줄이 막내뿐인데 지금 사이가 틀어져서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 그래요, 형님. 우리 안약이라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빌어야 믿어주겠죠. 아우, 정말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해야 돼요? 어쩌겠어. 돈 없으면 약자야. 우선 최대한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울자. 울면 마음 약해질 거야. 그래도 우리 여태까지 사이좋은 척 잘했잖아. 두 사람의 속마음을 다시 들으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고통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삐쭉 서면서 손발이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형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자 쓰고 뒤에 앉아 있는 거 모르셨나 본데 이렇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형님들은 당황해서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멍하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애타게 부르며 따라오셨지만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치자 황당한 듯 가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사람이 이렇게 울다가 실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집 와서 웃고 즐겁게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다 가식이었구나 생각하니 기가 찼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심인 줄 알고 내 모든 걸 내주었는데 그들에게 나는 돈 봉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의 신랑도 무너지더라고요. 자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겠죠. 신랑은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몇십 번을 사죄하고 괜히 나랑 결혼해서 우리 자기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며 본인을 탓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댁과의 연을 끊겠다며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억울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그들을 망하게 할 방법부터 찾아봤습니다. 우선 전세로 준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적으로 4년이 지나면 세입자에게 이사를 통보할 수가 있고 그들은 전세 5억짜리 집을 저에게 1억에 50만 원이라는 전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월세 50만 원 또한 적게 주거나 작년부터는 한 번도 입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은 아주버님 회사가 성과금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학원비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도 있었는데 늘 출근 시간보다 늦게 나오고 이유 없이 빠른 퇴근을 했지만 그때도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해하자는 신랑 말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죠. 변호사를 만나서 집 문제부터 법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동서,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을 빼라고 하면 어떡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뒤에서 욕 좀 했다고 지금 이렇게 시위하는 거야? 생각보다 동서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 시세의 반의 반값으로 4년이나 살고 있으면서 저에게 이기적이라는 형님을 보니 이 사람들은 전혀 나에게 죄책감이 없구나. 그저 나를 ATM기로 생각했구나. 더 이상 이렇게 봐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우기는 형님을 보면서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월세를 주지 않은 것을 저 또한 준비했습니다. 입금 통장 내역을 뽑고 전 월세 계약서를 뽑아서 제출했어요. 당연히 제가 이겼지요. 그렇게 작은 형님네가 전화로 저에게 온갖 욕을 다 할 때 큰 형님은 바로 시부모님께 울면서 찾아갔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통서 욕 좀 했다고 저랑 아비랑 지금 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저 동서가 버는 것도 많은데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없어서 투정 부린 건데 가게에서 나가라 그러네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형을 해고시킬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좀 알려주세요. 당장 이 시국에 직장을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 없이 구는 건지. 어머니 아들도 지금 당장 일할 곳도 없어요. 나도 막내한테 다 들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으면이란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어? 아니 너희는 인간으로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나도 너희 편 못 든다. 너희가 싹싹 빌어. 나한테 와서 투정할 게 아니라 동서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서 빌어야지. 어머니도 결국 돈 많이 주는 며느리가 좋으신 거죠. 같은 며느리면 뭐하나요? 받을 것도 없는 재산에 제가 그렇게 잘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제 저희 인연 끊어요. 어머니는 저희 편 들어주셔야지. 너무하시네요. 방에서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저희 신랑이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가족 간의 인연을 끊자는 말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큰아주버님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재수 씨, 제가 이렇게 사과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날도 저는 재수 씨가 아픈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보니 둘째랑 험담 조금 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애들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는 애들이랑 살아야죠. 이혼하라면 이혼할게요. 그러니 제발 가게만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큰형님네는 경찰에 소음 민원이 날 만큼 크게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을 전부 다 들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삼겹살집, 치킨집, 카페까지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한 장사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데 당장 형님이랑 이혼할 테니 장사만큼은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주버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랑이 형, 나 당분간 형도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나타나지 마. 솔직히 형도 믿을 수가 없네. 형수 혼자만의 생각이겠어. 형 말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이혼 서류 접수되면 말해. 그럼 믿어줄게. 가기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 출근하지 마. 해고야. 실업급여 신청하든가. 신랑은 단호하게 형을 내쫓았습니다. 솔직히 통쾌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늘 술만 마시면 가게가 잘 되는 건 다 내 덕분이다 하면서 자리 잡을 때 가게 찾는 데 도움을 주신 걸로 늘 생색을 내셨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형님은 저희 가게를 뒤집었습니다. 평소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역시 못 배운 사람들은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야. 아니 무슨 사람이 저래. 정말 무식하다 하시던 분이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짓을 하더라고요. 의자를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이게 형님의 본 모습이겠죠. 아이고, 인연이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네. 내 나이 50에 신랑이랑 아들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는데 기술 좀 알려주고 가게 매니저 시켜주고 뼈 빠지게 일 시키더니 이제 막무가내로 사람을 해고시키네. 아이고, 난 이렇게 못 산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저를 해고하고 갑질합니다. 한창 저녁 시간 포장 손님부터 식사 손님까지 본인도 가게 해봤으면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서 이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형님은 영업 방해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끝까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겠냐고 소리소리 치는데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버님 또한 경찰서에서 잘못했으니 용서를 빈다고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끝까지 두고 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가게는 저희 부부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해고 절차도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가게를 하는 동안 형님 부부는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었으며 그 사이에 뒷돈도 챙긴 정황이 발견되어서 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들이 전화가 와서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숙모, 우리 엄마가 뒤에서 욕 좀 했다고 지금 아빠 엄마를 해고시키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 인생 망치면 숙모가 책임지실 거예요? 저 외고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숙모가 돈 내주실 거예요? 숙모가 이런 성격이니 우리 엄마가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정말이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매번 만날 때마다 10만 원씩 용돈 주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는 사달라는 아이폰 사주고 중학교 입학할 때는 친구들 다 입는다고 숙모 패딩 하나만 사주세요 해서 80만 원짜리 패딩을 사줬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싶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루는 아주버님이 술을 드시고 3호점 가게 오셔서 의자를 집어 던지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놀라서 신랑에게 전화를 거니 신랑이 와서 형을 끌어내더라고요. 다행히 경찰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3일 정도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이제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게 앞으로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우리 딸 한 번만 봐주게. 지금 이렇게 쫓아내면 이 사람들 굶어 죽어야 해. 우리 딸이 잠시 정신이 나간 거야. 이혼하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를 봐서 한 번만 봐주시게. 70대 후반의 형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비는데 잠시 넘어갈 뻔했지만 그래도 용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형님 동생도 와서는 우리 언니가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 언니가 친동생인 나보다 동서 더 많이 아끼고 챙겨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언니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지금 형부랑 다 같이 백수 되면 어떻게 살아요? 백수가 될 뻔한 분들을 저희 부부가 살만하게 해드리니 죽이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더 이상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동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하면서 자꾸 찾아오니 그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형님네는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모든 짐을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너희 때문에 원룸으로 쫓겨났으니 짐둘 곳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이 짐들을 들고 가지 않으면 쓰레기 투기죄로 고소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소리소리를 치는데 정말 이사는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볼 정도로 작은 형님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형님네 또한 시부모님 댁에 가서 소리치며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동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 가진 돈으로 원룸밖에 못 구했는데 이 사람 잘 데 없으니 어머니 댁에서 자고 먹고 하라 해요. 아니 지금 저희의 사춘기라서 정말 예민한데 동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 내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진 건지 안 좋은 소리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정말 이성 쓰레기네. 아니 너희들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놓고 어찌 이러니. 매일 해외여행이다 하면서 너희끼리 놀러 다니기만 하고 동생이 그만큼 해줬으면 너희 힘으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너희가 정말 인간이니? 정말 너희가 무섭구나. 가서 빌고 사정하고 해라. 나는 부끄러워서 막내 아기 얼굴도 못 보겠다. 그 아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집도 내어줘 차도 사줘 부모 병원비도 다 막내가 부담했다면서. 그래놓고 지금 왜 너희 편 안 들어주냐며 화내는 거냐? 나가거라. 얼굴 보기도 싫다. 어머니도 기가 차셨는지 적반하장 형님의 태도에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형제들끼리 이런 일이 생기니 두 분 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겠죠.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기가 차서 여태껏 빌려준 돈도 다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큰 형님네는 5천만 원을, 작은 형님네는 3천만 원 정도 빌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결제 좀 부탁한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 우리 아이가 지금 수술 급하게 해야 하는데 수술하고 나면 병원비를 카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용 불량이라 큰 돈을 낼 여력이 안 돼. 동서가 결제하고 나면 내가 할부로 갚을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바보였습니다. 다들 최대한 빨리 갚을게. 동서 덕분에 숨통이 쉬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빌렸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늘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저희에게 전화를 거셔서 우리 같이 맛있는 집 가자 하면서 계산은 우리가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은 저를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두 형님들의 만행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는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바쁘시죠? 혹시나 이 글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카페에서 사장님 가게에 대한 안 좋은 글이 올라와서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려요. 어휴, 아무리 익명방이라지만 저도 대충 사정은 전해 들어서 아는데 가족끼리 너무 아는 것 같아요. 사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운영자분에게 글 내려달라고 해요. 지금 댓글도 너무 안 좋아. 사장님의 급한 목소리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들어가서 익명방에 글을 봤습니다. 누가 읽어도 저희 가게인 줄 알 것 같은데 정말 저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글을 작성했더라고요. 부부 둘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정도 가게가 매출이 올라오자 형네 부부를 쫓아버리는 비양심적인 가게를 고발합니다라는 글로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돈에 미쳐서 쫓아내는 정말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진 글을 보니 용서가 되질 않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댓글로 비공개로 저희 가게를 알리듯 퍼져나갔고 어느새 댓글 수가 300개를 넘어가자 글은 지워졌습니다. 아마 형님도 아차 싶었나 봐요. 본인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저희 가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싶었나 봅니다. 형님의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리자 겁이 나서 지운 거겠죠. 저희는 또 고발을 했고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갑자기 살 길이 막막해지니 어쩔 수가 없었다며 용서를 빌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라면서 갑질하는 걸로 인터넷에 올리겠다 위협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인터넷으로 올리면 누가 더 욕먹을까요? 더 이상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저희 또한 모든 시댁 가족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신랑은 모든 가게를 접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나 저나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이민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저희가 이민을 생각한 적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이 없이 사는 저희 부부를 불편하게 하는 시선이 저에게는 상처였거든요. 그런 상처를 시댁 식구들에게 헌신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게는 지방에 프랜차이즈를 냈던 분이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부동산은 둘째가 안 나간다 버텼지만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겨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은 학원 선생을 하기 전에 어학 연수로 갔다 왔던 캐나다에서 꼭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지긋지긋한 한국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업장과 부동산을 정리하니 저희는 한평생 돈 걱정 안 할 만큼 재산이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늘 저에게 따뜻하게 편들어주시는 시부모님이었죠. 정말 저런 형들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점잖으시고 늘 저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해주셔서 선물을 사드려도 식사를 대접해도 늘 제 손을 잡으시며 복덩어리 며느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형님 부부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정말 시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저희를 이해해 주세요. 형님들이 아직도 매일매일 저에게 욕을 하면서 전화도 오고 사자도 오고 더 이상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가게에도 찾아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시고 이제 사업장 관련 모든 것들도 다 처분했어요. 작은 형님네도 집으로 찾아와서 소리치고 난리 피우셔서 집도 팔았습니다.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오고 정말 부끄러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울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부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통장이에요. 분명 형들이 찾아와도 절대로 주지 마시고 병원비 아끼지 말고 사용하세요. 아마 형들은 당분간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난리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괜히 버스 타지 마시고 택시 타고 병원 다니세요. 형제들끼리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희 죽고 난 재산까지 탐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호구처럼 돈을 퍼주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아가, 고생 많았다. 안 그래도 정한이가 찾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 다 말해주더라.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하는지 내가 차마 너를 볼 낯이 없다. 가서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간혹 생각나면 전화 한 통 해다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지금 행복하게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집을 뺏긴 형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큰형님네는 결국 이혼을 하셨고 형님은 빌딩 청소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돈 벌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을 모았고 신랑이랑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에게 퍼주는 일도 없을 거고 훗날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미혼모 가정에 기부하기로 법적 조치도 해놨습니다. 100원짜리 하나라도 그들에게 가는 게 아깝고 싫으니까요. 여기서 사연으로 풀어내니 이제 정말 다 털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복수겠죠.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